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경제를 알아야 북한을 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북한 경제를 사실 경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제에 접근하는 그런 모든 공부를 좀 해오고 또 북한 시장을 이렇게 조사해오고 있으면서 항상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지, 어떻게 이전보다 좋아지는지 아니면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항상 어렵다, 힘들다,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북한 경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머물러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나빠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또 이런 그 주장이 오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런 인식 속에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1990년대 중반에 그런 경제난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네. 예. 실제로 최근에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연구기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네. 걸로 본 거예요. 성장률이라는 건 지난해 100만 원을 벌었다면 네. 올해는 얼마를 벌까? 그래서 올해 이제 101만 원을 벌면 1% 성장한 거고, 네. 올해 99만 원 벌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네.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대북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이제 아직 연말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전망을 해보니 2020년 12월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 19년보다 한 마이너스 5%, 6% 될 거다. 근데 이 마이너스 5%, 6%는 엄청 큰 수치다. 거죠. 언제 때 수치냐? 1990년대 수치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5%일지 마이너스 1%일지는 12월이 돼봐야 하는 거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전망치니까. 어쨌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은 좀 그 소유권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러니까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지금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북한 인민들의 대응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응력이 이 구조의 한 귀퉁이를 허물고 튀어나오면서 북한 경제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을 오늘은 좀 소유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소유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낼 때, 아니면 분쟁이 좀 소송이 당할 때.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 문제가 이제 재산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자동차, 내 집, 내 이런 컴퓨터 이런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려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집요하게 개인 소유를 없애는 노력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면 뭔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진 게 있어야 뭘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야 뭘 팔든지 교환하든지 내가 쓰든지 하게 되는데, 뭔가를 만들려면 적어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거창한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토지가 있어야 된다. 이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땅이든 바다든. 그래서 보통 그걸 저희가 이제 토지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원료, 원자재 이런 말을 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더 필요한 거를 사올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본,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노동. 그래서 뭐 토지, 뭐 자원, 자본, 뭐 노동, 이런 것들을 보통 기본 생산 요소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북한은 국가를 만들 때부터 이런 소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밝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북한의 역사 이런 측면을 보면 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런 걸 다 미리미리 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뭐 토지 문제는 그냥 뭐 토지를 다 국유화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모아서 다 이건 국가 거야. 그래서 사실은 토지에 대한 소유든, 그러니까 소유의 형태는 원래 사회주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유는 원래 아주 예전에는 절대자, 신이 다 소유했죠. 모든 건 다 신 거죠. 신이 창조했으니까. 뭐 저도 종교가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상식이었던 그런 옛날 시대가 있었고, 물론 뭐 아직도 그런 걸 신봉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것이었죠. 모든 건 다 왕의 거야. 그리고 내 건데 너도 조금 가져.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그러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신의 것도 아니고 왕의 것도 아니고 내 건 내 거야. 이제 이런 그게 개인의 등장인 겁니다. 신과 집단 혹은 절대자에서 계급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면서 내 건 내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럼 나는 누구 거지?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에서는 나는 그냥 뭐 거창하게 말하면 신이 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건지 묻지 않겠어.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자연권 뭐 이렇게 법에서는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유할 수 있어. 말이 좀 어렵지만 개념이 그런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소유되면 소유를 못하잖아. 노예가 그렇습니다. 노예는 나한테 누군가에 소유되어 있으니까 노예는 소유권 인정 안 해주죠. 그 자체가 소유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대 이 개인이 등장을 하는 시대가, 문명이 열리고 나서는 모든 개인이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개인이 갖게끔 해놓으니까 원래 많이 가진 사람과 원래 없었던 사람들 간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러면 개인이 갖는 걸 바탕으로 누구는 너무 갖고 누구는 너무 조금 갖는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 공적인 소유라는 개념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이거는 나눠 갖자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다 갖는 게 아니라 주제를 나서서 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가져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 건,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우리 공동의 문제를 가장 늘 하는 정부, 국가가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나 국가도, 그냥 전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돈을 써야 되고 자기 본인의 할 일이 있으니까 정부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소유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개인이 갖는 것, 공유하는 것, 이걸 사회적 공유라고 뭐 이름 붙이면 그냥 좀 설명을, 사회적 공유, 그 다음에 정부가 갖는 것.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정부도 돈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정부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소유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잠깐 이 얘기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 개인의 소유를 싹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사회주의라는 아이디어는 공유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의 거칠게 이제 이론을 설명하면, 개인이 다 가져도 되는데 생산 수단만은
일부를 공유하자. 생산수단을 너 갖지 마가 아니라 일부를 공유하자.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싹 없애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는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자본을 조금 가진, 예를 들면 생산수단을 좀 조금 가진,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생산수단 가진 거는 양해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생산을 할 때는 큰 생산수단, 이것은 공유하자, 사회적으로 소유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북한은요, 김일성은요, 이 사람이 참, 그쵸. 처음부터 개인의 소유를 아예 없애버리고 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걸 없애놓고 이것을 공유화한 다음에 이 공유를 국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와 당이 관리하는 거. 그래서 북한 분들이 그 말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국가 거다 라는 말도 하시지만 이거는 당 경제다. 또 최근에 뭐예요? 이건 수령 경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 정부가 쉽게 말하면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조달하는 영역이다라는 의미로 국가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이거는 당 조직이, 당 간부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챙기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당 경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는 최고 지도자 수령이 혁명과 인민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맛있게 먹고 즐기고 자기 가족들 호의호식하려고 쓰는 것도 자기 우성하는 데 쓰는 거, 그런 재원이다 해서 수령경제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도 하시는데, 거칠게 말을 하면 북한은 애초부터 개인 걸 싹 없애놓고 다 모았어요. 모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정부가 이걸 탁 장악하기가 쉬웠죠. 그만큼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이 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대목인데, 북한 조선노동당을 창립한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김일성 팔치산 그룹이 이제 평균 학력도 좀 낮고, 예를 들면 그냥 사회주의권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 사회주의자 지도자들이 20대 때 다 유럽을 가거나 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베트남 공산당의 호치민, 송석이 같은 사람은 20대 때 미국 여행을 막 다니고 거기서 접시도 닦고 카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빙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도 보고 남의 나라는 이렇구나, 그런 것을 쭉 문화 지식을 축성한 다음에 자기 정치 활동 운동에 목표를 세우는데, 사실은 이제 김일성 그룹은 일본에 쫓겨다녔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이 대부분 좀 배움의 기회가 적었고, 그 그룹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 못했죠. 육문중학교 이제 혁명 역사로 보면 거기서 이제 중퇴했으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최룡의 아버지죠. 북한의 최현은 해방돼서 귀국할 때까지 글자를 못 읽거나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북한의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혁명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이 첫 10월 3일인가요? 평양 시민한테 이제 데뷔전 연설을 할 때, 그때까지도 최현은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북한 경찰의 총수, 국방부 장관 이런 요직을 겪었으니, 당시에 그 김일성 그룹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옆길로 빠지는 얘기지만, 그 30대 때 김일성은 확실히 인텔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텔리 정책을 또 예를 들면 북한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김책, 인텔리예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저는 잘 안 믿지만, 조선의 별 혁명 영화를 보면 김혁, 차광수, 차광수에서 실존 인물인지 믿겨지진 않지만, 그 영화에서 묘사된 것을 보면 어떤 문학적, 지적 소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 역사에서는 항상 박헌영한테 미세에 이제 밀렸고, 당을 처음 세울 때도
그래서 결국 박헌영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박헌영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30만 남노동원들이 떨쳐 일어날 거다. 이 말을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되게 아쉬운 한 페이지예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이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러시아나 동구 사회주의, 심지어는 쿠바와 같은 데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1인당 국민 총생산, GDP 이런 것들만 봐도 쿠바하고 북한은 뭐 최소한 5배, 10배 차이 나는 나라 수준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모르시는데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권 안에서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문화나 제도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인류의 현대 문명에 가까이 있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문제도 뭐 제가 이제 뭐 좀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1960년대 초반에 63년에 이제 뭐 토지개혁을 1차 끝냈다. 자신들이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60년대에 토지개혁이 다 끝나서 북한에 이제 흔히 말하는 농지라고 분류됐던 거에 90%는 협동농장으로 갔고 10% 정도가 이제 국영농장으로 갔고 근데 협동농장이라는 게 말로는 농민들의 자치 조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노동당 조직이 이 협동농장을 지도하게 되고 또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부 하급 조직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협동화된 협동농장이 개인 농민들에서 협동화된 다음에 그걸 정부 그 다음에 당 이쪽으로 싹 가져가는 그러니까 소유형들한테 그렇게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자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은 그냥 자본은 애당초 그래서 사실은 자본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을 건국하면서 북한 돈을 새로 찍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일제 때 쓰던 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한국은행에서 찍은 남조선에서 흘러온 돈, 뭐 이러저런 당시의 외화, 몽땅 조선 돈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부터도 사실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화폐 교환을 할 때 비율에 맞춰서 다 해주는 게 상식인데, 그때부터도, 야, 용건은 줄 테니까 나머지는 적금으로 몇 달 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몇 달 있다 가면 안 주고, 이렇게 식으로 이제 뭐, 거의 뭐 그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방식으로 신용이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도 생산수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산수단은 이제 몽땅 국유화를 했죠. 개인들이 일제 못 갖게.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1990년대 미공급 시절, 고난행군 시절에 소 잡아먹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그게 정치범이에요. 생산수단을 했다,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살하고 처형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이제 좀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소유 문제에서 제가 토지, 그 다음에 생산수단, 자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 이제 노동력이 남잖아요. 그럼 노동력까지도 사실은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 소유를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자, 무상계급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노동력밖에 팔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게 북한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유권이 완벽하게 개인 거에서 국가, 사실은 뭐 최고 지도자 개인 이런 사슬로 이런 이제 소유 사슬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 헌법을 봐도, 북한 형법을 봐도, 북한의 각종 경제 법령을 봐도 예를 들면 외화는 지금도 소유를 못하잖아요. 외화 있는 거 보안원이 붙잡으면 그거 뭐 얼마든지 교화 보내고 뭐 달력에 보내고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유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한 북한 경제 구조는 여전히 이제 과거의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옆에 틈을
타고 이제 인민들의 대응력이 나오면서 북한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구별하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경우에 이제 그 북한 경제 또는 이제 북한 사회의 미래를 정말 전망성 있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 사회가 더 나빠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인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북한 인민들한테 좋아지는, 아주 조금씩, 구조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안 바뀌더라도 나갈 거라고 이제 보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소유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다 해서 네. 북한 인민들의 머릿속에, 생활 속에 소유라는 게 없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꼽아볼게요. 맞나 한번 평가해 주세요. 첫째, 집. 제일 중요한 살림집. 그렇죠. 두 번째, 매대. 네. 매대.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집. 제 생각으로는 집, 매대. 그 다음에 소토지. 저도 그걸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꼽았는데요. 맞아요. 제 생각도 이제 같은데, 북한이 유독 서류로 해서 이거는 강미진 너 재산이다 인정한 게 주택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주택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입사증만 있으면, 솔직히 이제 빈집인데 입사증만 있으면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되고, 솔직히 아까 그 소토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제 내 힘을 들여서 밭에 가서 나무 이제 베어내고 땅을 만들어서 국가 토지이긴 하지만 내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한의 소유제도의 기본 골격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먹고 살 걸 꽉 막아놨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배급받아서 살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배급을 안 줬다는 거죠. 배급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대응력,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의 방향, 목표, 또 그 노력의 결과로서의 재산 축적을 이 세 가지 방향을 컨축으로 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 주셨다시피 집, 살림집.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는 북한의 기본 소유권 제도의 옆구퉁이에 있는, 그래서 북한의 통치자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자,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살림집은 북한 헌법을 보면은 국가가 개인들한테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를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지어주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국가예요. 특히 국민들 숫자 대비 주택도 부족한 데다가 지금 지어놓은 주택은 대부분 한국전쟁 끝나고 최근의 주택이라고 해봐야 70년대 지은 주택이거든요. 80년대 그래서 주택이 숫자도 적지만 있는 주택도 낙후되고 옛날 겁니다. 말로야 문화주택이죠. 문화주택 소리 들으려면 수돗물 정도 나오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배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는데 말만 문화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김정일이 죽기 전에 강성대국의 하나로 뭐라고 말했어요? 10만호 살림집. 그냥 10만호 살림집. 수도 강성대국에 됐을 때 수도가 어떻게 바뀌냐? 살림집이. 그래서 좀 저희랑은 한국 분들하고는 조금 정서가 틀리죠. 우리 정부도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하겠다. 근데 그게 우리가 선진국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 유형의 이제 집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다는 거예요.
평양에 새로운 살림집 10만 호를 짓겠다. 예, 물론 못 지었지만. 그리고 김정은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새로 지었다고. 네. 병원을 지었다, 뭘 지었다, 심지어 살림집 지었다. 그래서 뭐 은하과학자 거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다. 네, 정정거리 그래서 많이 지었죠. 아파트 지었다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가지 않아요. 근데 김정은은 가죠. 네. 시진핑 주석도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었다. 근데 북한은 갑니다. 그만큼 북한은 집이 부족한 국가고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 또 집에 대한 살림집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이 강한 국가인데 그런 걸 지난 몇십 년 동안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만 있고 그 간부들 입장에서 혜택은 별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집을 바꾸거나 내 입사증에 네가 살아라 라고 하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간부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다만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조사해서 압박해서 뇌물이라도 받아먹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또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어겼네 안 되는데 시비를 거는데 보통은 집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새롭게 이른바 부동산 시장이 열린 거죠. 좋은 집. 내가 시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좀 모으면 방 이제 북한에서 좀 더 나은데 그리고 이 뭐 흙먼지 나는 먼지길 도로 옆이 아니라 좀 포장된 시멘트로 포장된 데 옆으로 그럼 또 장사가 하는데 가까운 데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제는 이 뭐 역세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북한에. 하지만 그런 개념이 그런 있죠. 네. 그래서 기차역, 버스역, 도로가 있냐. 장마당역, 그다음에 큰 도로 여기에 집을 살면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또 어울려 살기도 하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그래서 사람끼리. 뭐 전통적으로 평양 이제 창건거리 여기가 이제 뭐 중앙당 간부들 살던 뭐 유명한 데인데 이제는 북한도 신축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그래서 이제 집이 중요한 자산을 증식시키는 기회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돈을 모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기도 하고 왜냐? 집은 안 뺏기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매대 꼽았는데 매대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종합시장에 400개 있는데 뭐 매대라는 게 꼭 종합시장에 앉아있는 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권리라든지 뭐 수매상점을 내가 뭐 매니저식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허락을 뭐 서류 꾸면서 내가 이제 관리하고 충성자금 좀 바치고 또 이제 편의봉사 분야에서 내가 많죠. 또 이런 걸 하겠다 또 내가 무슨 83 경공업 분야 뭘 하겠다 이제 이런 걸 다 장사 전체 사업 전체 개인 비즈니스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대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토지. 소토지는 사실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의미가 이제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사실 2000년 초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토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기본 다 나왔으니까. 기본 먹을 게 나오고 소토지에서 예를 들면 옥수수를 짓습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가을이 되면 옥수수로 술을 담궈서 술 팔고 그쵸. 찌꺼기는 또 돼지 키우고 돼지 먹고 그 해 바뀌면 또 돼지가 좀 한 5, 6kg 되면 또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돼지 판 돈으로 또 강냉이 종자 사고 뭐 비료 조금 이런 어떤 개인들의 경제 활동이 터전이 되는 게 사실 소토지였는데 이제 소토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국가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농업할 땅이야 라고 챙겨놓은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사실 소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텃밭은 이제 자기 집 단층집 옆에 붙어있는 이제 조그만 뭐 한 평, 두 평 이런 싸투리 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또 깎아서 거기 올라가서 또 정말 두만강 압록강 가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산새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래서 산을 깎아서 이제 화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땅 또는 이제 뭐 공장이나 기관기업소에 이제 할당된
뭐 이거는 농사를 뭐 그렇게 안 져도 되니까 여기다 뭐 니네들이 살림집을 짓든 아니면 뭐 남새를 키워서 니네가 뭐 알아서 해라 라고 일정하게 이제 자율권을 준 유휴지 남는 땅들이 네.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또 뭐 뇌물 주고 어쩌고 해서 또 그 공짜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이런 이제 그런 소토지. 근데 이제 북한 경제가 좀 변하고 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비중이 그때그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연한 건 이제는 소토지가 여전히 중간 하층 사람들한테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분들이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실제 먹고 살 때 소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의미는 이제 2000년대와 2010년대가 좀 다릅니다. 좀 낮아졌고 네. 앞으로도 이제 더 그렇죠.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매대 이 장사도 이제 뭐 사실은 뭐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점점 이제 확장이 네. 개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살림집도 꼭 내가 이렇게 사는 내 자가 1주택 우리말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거래와 투자 또 뭐 출세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살림집 부동산의 의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뭐 돈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종의 사설 분양도 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몇 명이 모아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한 동 올리고 거기에 뭐 한 20세대 정도 나온다면 한 5세대는 당에 바칩니다. 간부한테 이거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이제 그 15세대 남으면 우리끼리 이제 출자했던 돈 비율대로 나눠서 내가 이제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파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뭐 개인 분야, 개인 공급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있을 정도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북한 사회가 굉장히 이제 좀 그렇죠. 생동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실제 그 토지의 중요성도 아까 이제 시대별로 좀 연도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만약에 한 3,000평이다 아니면 뭐 1,000평이다. 1,000평에 대한 그 토지에서 나오는 공물을 다 팔아봤자 내 집에 있는 그 뭐 TV, 뭐 녹화기, 뭐 에어컨, 뭐 이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에 대한 그 범위가 이전 2010년대 이전, 그러니까 2000년대랑 2010년대가 또 다르고 아마도 2020년대는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유형이 점점 이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북한도 발전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산, 뭐 자본이 이렇게 직접 쌓인다는 겁니다. 이제 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쌓여서 예를 들면 뭐 돈주라고 말하는데 그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자본, 돈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그렇죠. 이익을 계속 자동으로 쌓이게 하는 이런 투자 시스템들도 쌓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북한 경제가 더욱더 이제 다양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실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식으로 답을 드린다면, 북한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되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왔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잠재적 위험이 있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에 대한 기본 법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지금 이 경제를 끌고 나가는 인민들의 그 추동력, 대응력이 언제든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09년 화폐개혁 때라든지 아니면 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최근에 또 뭐 이런 뭐 뭔가 이제 자꾸 국가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개인들한테 뭐 좀 내라 바쳐라 뭐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북한 인민 경제의 이제 리스크 안 좋은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오늘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북한 인민들의 이런 대응이 시장경제 물꼬를 트이게 한
것은 맞지만 그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서는 이제 13개의 국경 다리가 있어요. 두만강부터 압록강 끝에까지. 뭐 더 늘었는지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한국 사람은 체험하기가 어려운데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남의 나라를 가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북한이 막아서. 네. 그래서 외국을 간다 그러면 항상 여권을 들고 어딜 가냐, 공항을 가거나 배를 타러 가거나, 배도 사실은 중국, 일본밖에 못 가지 다른 나라를 러시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공항을 가는 건데, 사실은 북한 분들은 나 중국 간다? 그러면 일단 걸어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도만 넘어서. 네. 다리만 건너. 다리도 저기 압록강 대교 같은 거야 뭐 길이가 뭐 거의 1km 가까이도 되지만 두만강 같은데 뭐 쪽으로 가면 뭐 100m, 50m짜리도 있습니다. 대웅단 쪽은 엄청 뭐 또 뭐 해산 앞에는 뭐 그냥 그렇죠. 엎어지면 코 닿는다는 말이 진짜로 말이 될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서.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중국은 세계 최대 공장이고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살 수 있는 거고 뭐든 만들기만 하면 중국에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만약에 바다가 있었다면 어렵죠. 네. 또 사막이 있었다면 어렵죠. 진짜. 더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나 키르기스탄 막 이런 정말 다행히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정말 북한 민들은 힘 더 뭐 정말 전망이 없었겠죠. 전망을 어떻게 예측할지도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북한을 확실히 북한 제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경제가 중국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태도를 바꾼다든지 2007년도에 실제 체험한 거죠. 중국이 너무 열심히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에 진짜 참여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뒤집어서 말하면 중국은 북한 경제, 북한 사회 가장 잠재적인 위험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는 그런 소유권이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 여전히 독재, 국유제를 고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 잠재적인 위협으로는 중국에 너무나 의존되어 있는 상황, 뭐 이런 것 정도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북한 경제를 알아보는데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